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년 전 도봉구 방학동의 작은 집에서의 괴담. 때는 2001년쯤 저희 가족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작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방 두 개를 양쪽에 끼고 중간에 작은 주방 겸 거실이 있으며 주방 뒤쪽으로 90도로 꺾어져서 방바닥보다는 상당히 높은 곳에 화장실이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단고개와 방학동 근처에는 많은 무속인들이 살고 있고 터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집안 사정이 딱히 좋지 않은 저희 가족은 선택권이 적었기에 싼 가격에 내놓아진 반지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지만 어느 정도는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그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교회를 가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가는 길에 어머니와 저를 불러놓고 혹시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못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그런 기운은 느끼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눈치를 채고 집을 비웠어야 했었으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착각이라고만 여기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 며칠 뒤에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어머니가 옷을 다리시고 있으셨는데 평소에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어머니께서 다리미를 달궈진 상태로 방바닥에 두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방바닥이 타는 냄새와 연기로 인해서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연기로 방 안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왜 그러냐면서 안방 문을 여셨고 저는 그 덕에 연기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생기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그 이상한 기운이 어떤 것이었냐고 물어보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린 제가 듣기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고가 난 뒤 며칠 뒤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항상 안방에 모여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안방에 모여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는 잠버릇이 좋지 않았고 또 잠을 깊게 자는 편이었기 때문에 잠들면 절대로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엔 유난히 스산한 기운이 들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는 세모난 모양의 머리를 가진 푸르스름한 세 개의 뱀이 혀를 내밀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뱀과 눈이 마주친 저는 너무 놀라서 옆에서 주무시고 있으시던 어머니를 깨웠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비명에 놀라 두 분 다 일어나셔서 불을 바로 켰습니다. 하지만 길어봤자 5에서 6초 사이밖에 안 되었던 그 순간에 그 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처음으로 보고 어머니가 느끼고 마지막으로 저에게까지 그 설명할 수 없는 형체가 영향을 미치자 저희 가족은 쫓겨나듯이 그 집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은 후에 어머니에게 그 집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았을 때는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둘 다 소름이 돋았을 정도로 안 좋은 기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가 들으신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는 책상에서 주로 작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작업을 하시던 도중 책상 아래쪽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져서 그곳을 보았을 때 머리가 긴 여자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몸이 굳는 듯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가 겪으신 일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면 항상 화장실 쪽에서 누군가 노려보는 듯한 기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자승. 나랑 친한 여사친이 있는데 둘이 하도 친해서 자주 같이 놀러가고 그랬어. 하루는 내 친구가 점을 보고 왔는데 거기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정말 용하다고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점이나 사주 같은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두루뭉술하게 말해서 대충 때려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어. 근데 진짜라고 한번 꼭 가보라고 연락처 알려주더라.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주일도 안 돼서 갔었는데 바로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맞추고 가족들이랑 간 거였는데 하나하나 다 맞췄다는 거야.
동생 하나 더 있는데 군대에서 지금 몸이 안 좋은 것까지 맞추고. 근데 군대에서 몸 안 좋은 건 뭐 누구나 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못 믿었었지. 그래도 다른 거 맞춘 것들이 신기해서 여사친한테 톡으로 이런 데가 있대 이러니까 자기도 전 봐야 될 일이 있다고 거기 가보자고 하는 거야. 얘가 취준생이고 그래서 취업 관련해서 언제 붙을지 궁금한가 봐. 그래서 나도 뭐 말해주나 해서 구경하러 갔지. 같이 가는 길에 나는 계속 이거 다 뽀록이다. 내가 너 관상이랑 사주랑 좀 다 봐주겠다고 이런 소리 하면서 가서 무당이 뭘 맞춰도 반응하지 말자고. 그걸로 조금씩 짜깁기 해서 때려 맞출 거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 무당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 나는 막 TV에 나오는 것처럼 허름한 집에 부적 막 달려있고 이런 데일 줄 알았는데 그냥 깔끔한 곳이더라고. 향 냄새만 좀 나는 것 같았어. 근데 신내림 받은 분이 여자애 보자마자 하는 말이 동자승이 하나 같이 왔네. 이러는 거야. 여사친한테 여기서 일단 1차 소름이 왔어. 왜냐하면 진짜 얘랑 나랑 둘밖에 모르는 비밀인데 얘가 고등학교 때 얘가 생겼었다가 지웠었거든. 근데 이게 좀 나쁘게 흘러간 이야기라 제대로 말은 못하는데 남자친구란 놈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서 완전 낙태 수술은 아니고 이미 속에서 죽어있는 그런 시체라고 할까. 그걸 빼내는 작업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을 보이면 뭔가 그 무당한테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반응을 안 했어. 계속하는 말이 동자승이 옆에 계속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환하게 웃으면서 보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거지. 여기서 여사친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난 옆에서 혼자 소름 돋고 있었어.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이 울 필요 없어. 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둬. 딴 얘기해서 미안하고 우리는 하반기까지도 좀 힘들 거야. 이러면서 바로 취업 얘기 시작했어. 진짜 핵소름 돋아가지고 그 알려줬던 친구한테 바로 톡했어. 얘는 울면서 들을 건 다 듣고 데리고 나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 이런 거 아예 안 믿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동자승 자체도 그냥 떡밥용으로 던져 본 거일 수도 있는데 취업 바로 맞춘 거에서 헉했어. 암튼 그 뒤로 나도 한 번 가보기도 했어. 내가 갔을 때도 신기했지 완전.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돌. 해체 전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온갖 이상한 집과 괴상한 것들을 마주할 수 있었지. 산 깊은 곳에 있는 낡아빠진 집 같은 건 특히 그렇다. 서랍 속에 뼈가 가득 들어있질 않다. 벽 속에 긴 머리카락이 들어있기도 하고 집 한가운데에 입구도 없는 방이 덩그러니 있기도 했다. 그 안에는 작은 신사문이 세워져 있고 뭐 어찌되었든 죄다 때려 부수고 덤프트럭에 실어서 쓰레기로 처리해 버리지만 정말 기분 나쁜 경우에는 술과 소금을 뿌리기는 하지만 결국 죄다 버리는 건 똑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계곡에 있는 오래된 대저택을 해체하는 작업이 들어왔다. 나는 운전기사 겸 사장이랑 사장 아들과 함께 예비조사를 하러 갔다. 집안에 뭐가 있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할 일이라 나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져온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자 시골에는 보기 드문 고급차에 호기심이 통했는지 근처에 사는 듯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기는 뭐하러 왔어? 이 집을 좀 부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와서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 이 돌집이 부서지는 거구나 라고 말했다. 보기에는 별거 없는 나무로 지은 집인데 왜 돌집인데요? 그렇게 묻자 할머니는 아니 돌이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게 뭔데요? 부수면 저주받는 건가? 나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모른다. 근데 이상한 돌이 있다고 하더라. 흥미가 생겨 나는 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물을 넘어 들어가자 안방과 넓은 뜰이 보인다. 그리고 그 뜰 한 구석에는 창고가 3개 줄지어 서 있었다. 마침 거기 사장 아들이 보이길래 나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있던 건 새 창고 중 가운데 것이었다. 사장은 그 안에 있었는데 창고 가운데가 뭔가 이상했다. 그 가운데 창고만 정사각형이었는데 가운데 씨름판처럼 둥글게 흰 돌이 파묻혀 있었다.
원중앙에는 1m 길이의 각진 검은 돌판과 흰 돌판이 서로 마주 보듯 서 있었다. 사장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내게는 그저 괴상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그날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며칠 뒤 그 집 해체를 진행하게 되었다. 해체 첫날 아침 회사에 나가자 무슨 일인지 사장이 직접 나와 우리에게 창고 안에 있는 돌판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했다. 우리는 현장으로 향했다. 목조가 혹은 부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적절한 공간만 있으면 기계로 가볍게 때려 부숴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침에 사장이 한 말이 있기에 가운데 창고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곳부터 부숴나갔다. 그리고 며칠 지나 가운데 창고만 남았다. 다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돌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현장의 리더 격인 중국인 코우 씨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와 토하기 시작했다. 코우 씨, 왜 그래요? 우리가 묻자 코우 씨는 그 창고 위험해. 기분 나빠. 라고 말했다. 우리는 멀쩡했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코우 씨는 위험하니까 돌아갈래. 라며 덤프트럭 한 대를 끌고 마음대로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만 창고를 부수고 그 돌은 잘 챙겨 덤프트럭에 싸서 가지고 왔다. 회사로 돌아갔더니 사장이 화를 냈다. 코우 씨가 화를 내며 회사를 때려치웠다는 것이다. 내놈들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화를 냈지만 우리가 알 턱이 있나. 그 돌이 있는 창고를 부수려고 했더니 코우 씨가 토하고 화낸 다음 갑자기 돌아갔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사장은 우리를 냅다 밀치더니 덤프트럭에 놓은 돌로 다가가 당장 이걸 옮겨. 라고 큰 소리를 내질렀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 사원이 달라붙어 사장 말대로 그 돌을 응접실에 옮겼다. 사장은 그걸 응접실 소파 위에 올려두게 했다. 그 이후로 사장은 그 돌에 차를 갖다 주질 않나 말을 걸질 않나 아무튼 좀 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물론이고 사장 아들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가량 지나자 사장은 난데없이 아들한테 뒤를 맡긴다라며 은퇴해버렸다. 사장 아들도 언지를 받은 게 없었기에 회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이래서는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 나는 한동안 쉬기로 하고 오키나와에 2주간 여행을 떠났다. 돌아와 보니 회사는 완전히 체제 전환이 끝나 있었다. 사장 아들에게 사장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그 돌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암만 연락을 해도 돌아오질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 돌 혹시 위험한 거 아냐? 하고 물었다. 사장 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지 수소문을 해봤더란다. 하지만 과거 그 창고에서 사람이 둘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한 사람은 그 집 주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웬 남자. 두 경우 모두 사건으로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달 후나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는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 아들이 경영수원이 있는지 사옥도 새로 세웠더라고. 지금도 가끔 그 돌이 뭐였는지 위험하거나 이상한 것인지 생각이 나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친구가 귀신. 친구와 함께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나는 내심 벌벌 떨고 있었다. 잠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고 나는 졸도할 뻔했다. 뒤에는 무섭고 기분 나쁜 노파가 있었으니까 허리를 숙이고 머리카락은 산발이라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뭐지, 저건? 귀신인가? 저렇게 스산한 분위기라니 틀림없이 귀신일 거야. 나는 노파에게서 눈을 피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공포와 호기심은 커져만 가. 나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파를 몇 번이고 돌아보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앞에서 다가온 여고생이 우리 옆을 지나 곧바로 노파에게 걸어갔다. 서로 상대가 보이질 않는 듯 피하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노파는 마치 특수효과처럼 쓱 여고생의 몸을 빠져나왔다. 나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거기서 도망쳤다. 역시 노파는 귀신이었구나. 처음부터 이상했어. 처음부터. 야, 왜 그래?
헐레벌떡 쫓아온 친구가 내게 묻는다. 나는 헛소리처럼 중얼댔다. 나왔어 나왔다고. 희심이 저 할머니가. 그러자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 시작했다. 뒤에서 천천히 걸어온 노팔개. 친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인사를 건넸다. 가까이서 보니 의외로 별 이상할 것 없는 보통 할머니였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이야. 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귀신커녕 엄청 건강한 분이라고. 뭐야, 괜히 무서워했네. 귀신이 나오는 길이라니 순 엉터리잖아. 5번째 이야기. 기괴한 친구. 타지에서 홀로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미지는 당시 한창 유행처럼 번진 소울 블러드라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었다. 현실과의 타협이란 이유로 적성에도 맞지 않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덕분에 타지까지 올라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었을까. 평소라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을 게임이란 장르에 빠져버린 자신을 미지는 자책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했었고 그 결과 이제는 그녀의 지인이 본다면 경악할 만큼이나 소울 블러드라는 게임은 그녀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하기야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로 출근, 퇴근 후 집, 자고 일어나면 다시 회사, 퇴근 후 집, 회사, 집, 회사, 집. 주말엔 기껏해야 찬거리를 사러 마트로의 외출. 그 외의 나머지 시간은 온종일 집. 그리고 그 주말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회사, 집의 반복. 미칠 듯 반복되는 2년간의 다람쥐 쳇바퀴돌은 일상 속에 찌들어 있던 그녀였으니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흔한 커피 한 잔을 안주 삼아 얼굴을 마주하고 수다 떨 친구도 그 쉬운 밥 한 끼 같이 먹을 가족도 없는 그야말로 외로움의 절정을 느끼던 그녀에게 설사 그 돌파구가 자신이 경멸하던 게임일지언정 그런 것이 대수겠는가. 그런 대수롭지 않은 가치관 따위는 개나 줘버리다지 라고 생각하는 미진이었다. 미진은 오늘도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무섭게 대충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득거리고 있었다. 진짜? 그래서 그 남자가 뭐라는데?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양반이게.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는 거 있지? 그 사람 많은 카페 안에서 말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대박. 진짜 창피했겠다. 은지야 꼭 내가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감정이입이 돼서 막 화끈거려. 몰라. 진짜 살면서 그때만큼 쪽팔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나저나 오늘은 어땠어? 그 김 부장인가 뭔가가 자꾸 미진이 너한테 찝쩍거린다며. 벌써 1년 271일째야. 이제 소름 돋는 걸 떠나서 면역이 됐다고 해야 할까.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에 미진씨 오늘같이 영화 볼래? 이러는 거 있지? 진짜 근성 하나는 40대 대머리 아저씨라고 하기엔 대단한 것 같아. 아, 대머리 아저씨. 이해가 되면서도 좀 안쓰럽다야. 진짜 너도 겪어보면 못 웃을걸. 이 인간 때문에 이직할까 고민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일 자체도 적성에 안 맞는 김에 확 때려치워버릴까. 에이, 또 배부른 소리 한다. 요즘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난 내가 부러워 죽겠구먼. 은지 너는 그래도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으니 조만간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미지는 은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떠올렸다. 인형 같은 외모는 아니었지만 은은한 여성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보면 볼수록 호감 가는 인상의 소유자였다. 진짜 너립 서비스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번 주에 언니가 또 그쪽으로 갈 테니까 만나서 온종일 수다나 떨어보자고. 내가 이쪽으로 온다면야 완전 땡큐지. 콜. 그리고 보니 길드에서도 정모한다는 것 같던데.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괜찮은 남자 물색도 할 겸. 괜찮은 남자라. 길마 오빠는 어때? 말하는 건 완전 훈남. 난 그런 사람이 좋더라. 정모한다면 꼭 참석하겠어. 오 진짜야? 물론이지. 길마 오빠는 뭐랄까. 얼굴을 모르는데도 뭔가 되게 남자다울 것 같고 자상할 것 같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되게 호감 가는 거 있지. 그렇다고 말하지는 말고. 오 꽤나 구체적인데 이거. 그럼 이 언니가 팍팍 밀어줘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은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만치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남자 캐릭터 하나가 미진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마우스를 갖다 대자 익숙한 길드 마크와 닉네임이 보인다. 우리 미진이 여기서 은지랑 뭐하고 있어? 아, 길마 오빠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는데. 등장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왜? 무슨 일이야? 미진은 은지가 방금 자신이 한 이야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했다. 아무리 얼굴이 안 보이는 게임상에서의 대화라 해도 연애 경험이 거의 전무한 연애 초보인 그녀에게는 충분히 떨리는 일이었다. 빠르게 채팅창에 커서를 맞추고 은지에게 귓속말을 보내려는 찰나 은지가 입력한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되었다. 우리 정모 언제예요? 소울 블러드란 게임을 시작한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생각만큼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게임 속에서 역시 쉽지 않다는 걸 미즈는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초면의 반말은 기본이고 갖은 욕설과 부도덕한 행위들을 일삼는 플레이어들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려 고된 일상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하려 시작했던 게임에서 되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변모해버린 작금의 상황이 그녀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다. 게임에 기대한 내가 미친년이지. 그렇게 마을에 앉아 푸념 섞인 한숨을 뱉어내고 있을 때 처음으로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것이 은지였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처음부터 낯설지가 않았다. 생전 처음 보는 생소한 캐릭터만이 모니터에 출력되고 있었지만 그 캐릭터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 그래, 마치 소꿉친구 같은 느낌이랄까? 미지는 고향에 있는 20년 지기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술술 대화를 풀어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나이도 같은 데다가 가치관이나 성격 따위도 비슷했던 둘은 다른 속도로 가까워졌고 덕분에 현재는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꼭 실제로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미지는 불현듯 은지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떠올리며 묘한 설렘에 젖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길드 카페에 올라온 따끈한 공지사항은 충분히 그녀가 설렐 만한 내용이었다. 제3회 길드 정모 안내. 미즈는 정모 날짜와 시간 등을 훑어보고는 꽃노래를 흥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에 대한 불신 같은 건 은지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날려버린 미진이었다. 비록 10명도 안 되는 조촐한 길드였지만 미즈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다들 은지만큼이나 선량해 보였고 특히 배려라는 것이 뭔지 정도는 잘 알고 있는 개념인들이었기에 미즈는 은지를 처음 실제로 만났을 때보다 더욱 설레고 있었다. 물론 처음엔 은지의 장난스러운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 바로 정모 공지가 올라온 것에 적잖이 당혹스러웠던 미진이었으나 이미 몇 번 정모 이력이 있었다는 길마 오빠의 말에 당혹스러움은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다. 미지는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내리고는 미리 준비해 둔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몸에 대어보기 시작했다. 하나 썩 마음에 드는 옷은 없었는지 그녀는 아무래도 백화점에 한번 들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은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미지는 약간은 겸연쩍게 피식 웃었다.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고 미지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떠있는 이름을 보고 자연스럽게 뒤로 가져갔다. 오, 은지야. 안 그래도 전화하려 그랬는데. 통했네. 금요일에 월차 쓰고 백화점 좀 다녀와야겠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 있지? 머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휴, 미진님. 누가 보면 맞선이라도 보러 가는 줄 알겠어. 그러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좀 이상해진 듯. 근데 은지 너는 길드원들 얼굴 본 적 있어? 아니, 나도 이번이 처음 보는 거야. 말했잖아. 나 너 길드 가입시키기 3일 전에 가입했다니까. 근데 다들 되게 잘생겼대. 저번 이해정모 때 알던 언니가 참석했었는데 특히 길마 오빠가 완전 훈남이었다더라. 진짜야? 완전 좋아. 근데 오늘은 길드 단톡방이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게임 접속도 안 하고 길마 오빠는 지방 출장 갔고 민수 오빠랑 현우는 동창회라고 못 들어온대. 아하. 그럼 오늘은 레벨업 말고 만나서 노가리나 깔래요. 은지님. 언젠 우리가 레벨업 했니? 새삼스럽게. 그나저나 내가 하도 호들갑 떨어서 그런지 나까지 긴장되잖아. 다들 정말 잘생겼겠지? 아, 난 뭐 입고 갈까나.
역시 우린 뭔가 코드가 맞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내일 만나서 백화점이나 가자. 백화점? 콜. 막 미용실에서 나온 미지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다. 새로운 머리와 어제 은지와 만나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구매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은 여자인 자신이 보기에도 충분히 매력 있었다. 그리고 그건 비단 자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 미지는 확신했다. 무엇보다 은지와 같은 커플룩으로 맞춰 입었다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처음 커플룩을 맞추자고 은지가 제안했을 땐 솔직히 창피함이 앞섰지만 대학교 새내기 때 이후 친구랑 커플룩을 맞춰 입는 것은 매우 오랜만이었기에 오히려 더욱 들뜨는 그녀였다. 미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카톡을 켜고 메시지를 입력했다. 정모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약속대로 은지와 먼저 만나서 같이 갈 생각이었다. 은지야 출발했어. 미진이 메시지를 전송하기 무섭게 은지에게서 답장이 날아왔다. 아 망했어. 응? 무슨 일이야? 어제 밤새 드라마 보다 아침에 잠들었는데 지금 일어났어. 미안. 아무래도 바로 정모 장소로 가야 할 것 같아. 어이구. 그러게 일찍 자라니까. 별 수 없지 뭐. 그럼 이따 거기서 봐, 은지님. 응 미안해. 미진님 그럼 이따 봐. 미진의 얼굴에 약간의 아쉬움이 어렸다. 하지만 별 수 없는 일. 그녀는 휴대폰을 핸드백에 도로 집어넣고는 저만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카페로 시선을 던졌다. 정모 장소에 먼저 가 있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카페에서 시간 좀 죽이다 갈 요량이었다. 때마침 신호등에 녹색불이 깜박이는 것을 확인한 미지는 서둘러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척이나 오랜만에 신은 20cm의 굽을 가진 하이힐은 미진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그 모습은 깜박이는 신호등의 녹색 불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어디선가 순식간에 들이닥친 새하얀 빛은 그런 미진의 위태롭던 몸을 눈 깜짝할 사이에 삼켜버렸다. 미진아, 미진아. 새까만 어둠 속에서 일정한 톤으로 마치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참으로 구슬프게 느껴졌다. 그래서일까? 미지는 모에 홀린 듯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소리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곳에 도착한 미지는 저마치 희미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미진아. 누구세요? 미진아. 점차 가까워지는 그림자의 윤곽은 실체가 되어 하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얼굴은 꽤나 낯이 익은 사람의 것이었다. 은진이. 은지야. 어느덧 미진의 코앞까지 다가온 은지. 자신과 같은 핑크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녀는 분명 미진이 알고 있는 은지가 맞았다. 하지만 너무나도 창백한 얼굴과 마네킹 같은 무표정한 은지의 모습에 미진은 알 수 없는 이질감에 사로잡혔다. 은지야 왜 그래? 은지야. 그 순간 은지의 입이 좌우로 길게 찢어지며 비명과도 같은 고함이 쏟아져 나왔다. 이리 와.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꽤나 큰 교통사고였다. 그저 눈부신 빛에 휩싸였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미지는 차디찬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옆에서 걱정 어린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에 미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기분이었다. 내가 꼬박 2일이나 잠들어 있었어. 그래. 이놈의 기집애야.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 어이구, 이 화상아. 됐고 얼른 몸 추스를 생각이나 해. 엄만 잠깐 의사 선생님 좀 만나 뵙고 올게. 응. 엄마가 병실을 빠져나가자 미지는 그제서야 사고 당일에 대한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다. 길드 정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은지는 가만. 문득 꿈에서 본 은지의 모습이 떠오른 미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전원을 켜자 요란한 알림 소리와 함께 밀렸던 카톡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기록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그중 몇 개는 회사 사람들로부터 또 몇 개는 고향 친구로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은지로부터의 연락이었다. 제법 거친 메시지의 내용이 마음에 걸린 미지는 미안한 생각에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기다렸던 은지의 목소리 대신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미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고는 한 손으로 힘겹게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다. 은지야, 정말 미안. 이거 보면 연락 줘. 뭔가 서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미진이었지만 지칠 대로 지쳐서인지 또다시 졸음이 쏟아져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퇴원을 한 미진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다시 살던 고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와 힘겹게 컴퓨터를 켜고 소울블러드에 접속하는 미진. 병원에 있는 동안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는 건 정말이지 그녀에게 크나큰 고통이었다. 그건 은지를 못 보고 이곳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길드 단톡방은 텅텅 비어 있었고 은지는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닿질 않았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꿈에서 등장하는 은지의 창백한 모습은 점점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다. 게임에 접속하자 익숙한 마을의 모습과 그녀의 캐릭터가 모니터로 출력되었다. 미지는 빠르게 마우스를 움직여 길드 창을 열었다. 허나 그녀는 길드 창 대신 화면에 나타난 어처구니 없는 에러 메시지를 마주해야 했다. 가입된 길드가 없습니다. 렉이야. 가입된 길드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그녀는 재차 길드 창을 마구 눌러댔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미지는 이번엔 길드 검색을 시도했다. 해당 길드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혹시나 철자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 다시금 길드 이름을 또박또박 입력해보는 그녀였으나 이번 역시 결과는 같았다. 거기다 친구 목록도 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길드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말이다. 미지는 어안이 벙벙했다. 꿈이라도 꾼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채팅창에 은지님이 접속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미지는 복권이라도 당첨된 마냥 상기된 얼굴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은지야, 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휴대폰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거야? 왜 메시지 확인을 안 해? 은지야, 괜찮아? 길드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없는 길드라는 거야? 길마 오빠는? 정모는 잘한 거야? 나 교통사고 나서 오늘에서야 퇴원했다고. 은지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미진아. 응. 은지야. 말해. 나 너무 아파. 응. 너무 아파. 은지야. 괜찮아. 지금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뭔가 이상함을 느낀 미진은 황급히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줄기차게 들려올 뿐 은지는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모니터 속의 은지는 계속 알 수 없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점점 더 영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말만을 되풀이하는 은지에게서 민지가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딸깍 소리와 함께 익숙한 은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미진아, 조금만 기다려. 다 왔어. 의아해하는 미진의 음성도 잠시 순식간에 컴퓨터 모니터가 꺼지며 검게 바뀐 화면 속에는 미진 자신의 얼굴과 그 옆으로 머리를 산발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미진을 노려보는 은지의 기괴한 모습이 나타났다. 미진아, 미안해. 응? 지금 와서 이야기해본들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들어주길 바래. 갑자기 진지하게 왜 이래 이 기집애야. 사실 말이야. 응? 말해. 처음 너한테 접근한 것도 길드에 가입시킨 것도 만나서 수다 떤 것도 전부 다 계획의 일부였어. 나한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것밖에 못하는 나로선 다른 방도가 없었어. 애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꿈이라도 꾼 거야? 그런데 너랑 자주 만나고 친해지게 되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야.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 막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드는 거 있지? 은지야, 나 이런 장난 싫어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다 지난번 너랑 백화점 갔을 때 내가 사준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너와 나란히 서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때 확실히 결심했어.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제 그만 이 거지 같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은지야 이러지 마. 그만해. 그래서 용기를 내봤어. 우리 이런 짓 그만하자고. 오빠들을 설득했지. 하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내 설득은 실패했어. 뭐 어차피 예상한 결론이었어. 후회는 없어. 그래도 너 하나만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만해, 그만해. 평생 같이 있고 싶었지만 이제 그럴 순 없겠지. 미련이 참 많이 남는 인생이네. 너 정말 많이 놀랐을 거 알지만 더 이상 이걸로 끝이니 이제 안심해. 제발 그만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즐거웠어.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야. 부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내 하나뿐인 친구 미진아. 그리고 염치 없지만 비록 이런 나라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떠올려주면 좋겠다. 언제나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은지의 모습은 공기 중으로 천천히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후련히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리고 그곳엔 홀로 남은 미진만이 애타게 그녀를 부르고 있을 뿐이었다. 은지야, 은지야. 목이 닳도록 은지의 이름을 부르다 눈을 떴을 때 미진은 컴퓨터 앞에 엎드려 있었다. 아무래도 깜박 잠이 든 모양이었다. 은지야. 꺼져있는 모니터 화면에 넋이 나간 듯 멍한 얼굴에 미진이 비친다. 미진은 꿈속에서 은지가 했던 말들을 곱씹어 보기 시작했다. 대체 은지의 정체가 뭐이기에? 길드 사람들의 정체가 뭐이기에? 은지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만약 정말로 은지가 한 뜻이 사실이라면.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신모 씨의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문득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텔레비전이 언제부턴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내가 TV를 켜서었던가. 어라? 저건 미진의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난 것처럼 몸을 휘청거리며 벽에 쓰러지듯 기대었다. 뉴스에서는 한창 사건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용의자의 사진들 속에서 미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은지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지가 왜 지난 8월부터 온라인상에서 친해진 여성을 꿰어내 장기 적출을 감행했던 일당이 검거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용의자는 모두 혈연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있는 김영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들은 큰형이었던 신모 씨의 주도 아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왔지만 끝내 심리적 부담감을 못 이긴 막내 동생 24살 신모양의 신고로 경기도 인근의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신모양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꿰어내 만남을 가졌고 자리에서 술이나 음료 등의 약을 타서 먹인 뒤 자택으로 데려오게 하는 수법으로 일체 신모양을 제외한 형제들의 노출을 자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피해 여성의 장기를 적출하고 매매하는 과정 역시 짠게, 죄송합니다. 중국 쪽 브로커와 같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해결하는 비범함마저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의 말에 따르면 신고를 했던 신모양은 옷장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에서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가 지금까지 살해된 피해자들과 전부 일치했다며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며 애도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못 이긴 동생의 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만 사건의 잔혹성을 떠나 특정 계층만을 노린 범죄가 점차 늘어만 가는 이 시점에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애드 김영철이었습니다. 미진은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입을 앙다문 채 떨리는 심장을 달래는 것이 고작이었다. 소울 블러드란 게임은 사건 이후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반복하더니 끝내 서버를 닫고 운영을 종료하였다. 그년의 오빠들은 전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사형이 없는 이 나라에 대한 울분을 토하며 매일같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인터넷이며 TV며 한동안 그 이야기뿐이라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다. 난 그곳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고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잡아 어느덧 대리로도 승진하고 그런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 그 이후 소울블러드라는 게임은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게임을 경멸하던 원래의 나로 돌아갔다. 내게 그 당시 그 게임과 관련된 일들은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역시 모두 악몽일 뿐이니까 되도록 빨리 잊고 싶을 뿐이다. 가끔씩은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정말이지 염치도 없는 년이다. 그녀는 심은지. 언젠간 그녀의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날이 오겠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만 쓰고 자야겠다. 일기장을 덮은 미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속으로 파고들었다. 왠지 노곤한 것이 졸음이 쏟아진다. 요란한 알림 소리에 눈을 뜬 미지는 알람을 끄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웬일인지 미진의 얼굴이 어두웠다. 은지가 나오는 꿈을 꿨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길드 정모가 있던 그날. 도로에서 나를 덮친 차량.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쓰레기처럼 볼품없이 구르는 생생한 감촉. 흐릿한 차창에 비친 은지의 묘한 얼굴. 모든 것이 지나칠 만큼 선명하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더욱이 한동안 꿈에서 은지가 나오질 않아. 이제 슬슬 잊혀지려나 보다 하고 안심하던 미진이었기에 그 불쾌감은 더욱 컸다. 망할. 잊을만 했더니 또야. 대체 뭘 바라고 자꾸 나타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미진은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집어던졌다. 그리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향하는 미진의 눈에 펼쳐진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어제 펼쳐놨던가. 미진아 얼른 씻고 내려와. 얼른 아침 먹고 출근해야지. 응, 금방 나가요 엄마. 미진은 아래층에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에 일기장을 덮고 책꽂이에 꽂고는 거실로 내려갔다.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차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알았지? 엄만 내가 애인가? 내 나이 벌써 20대 후반이랍니다. 다녀올게. 미지는 장난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대문을 나섰다. 뒤에 이어폰을 꽂은 그녀는 귓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좋아하는 가수의 멜로디를 음미하며 느긋한 봄 날씨를 만끽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어야 했지만 모처럼의 봄 날씨가 좋은 요즘은 매번 20분 정도 집에서 일찍 나와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는 그녀였다. 미지는 따사로운 햇살에 물든 거리를 둘러보며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는 가사를 작게 따라 부른다. 은지의 꿈으로 불쾌했던 기분은 이미 사라진 모양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늘 그랬듯 오늘 역시 인터넷 뉴스나 보면서 갈 요량이었다. 그렇게 인터넷에 접속해 오늘의 뉴스를 대충 훑어보던 미지는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 하나에 순간적으로 눈이 부릅떠졌다. 애드교도소에서 봉역 중이던 신모씨 타로. 주가피의 오려의 목소리. 끝난 줄 알았던 지옥도의 막이 다시 열리나. 미지는 휘청거리며 가로수를 붙잡아 몸을 의지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금방이라도 가슴을 뚫고 튀어나갈 것처럼 요란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다. 금방 잡히겠지? 아무렴 잡힐 거야. 경찰을 믿자.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대한민국 경찰을 어떻게 믿어? 어쩌지?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얼굴은 어떻게 안 다쳐도 내가 사는 곳은커녕 번호도 모르잖아. 괜찮아, 괜찮아. 미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번쩍이며 메시지를 알리는 효과음이 흘러나왔다.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하는 미진. 더 이상 그녀의 이어폰으로부터 노랫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물론 볼륨이 너무 큰 나머지 고막이 터졌다거나 이어폰의 고장 따위의 문제는 아니었다. 알 수 없음님과의 대화. 아무래도 미련이 남아서 혼자선 못 가겠어. 4일 오전 7시 31분. 미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덜덜 떨리는 손은 금방이라도 휴대폰을 떨어뜨릴 것처럼 위태롭게 보였다. 하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휴대폰의 화면에는 쉬지 않고 계속 메시지가 써내려 져가고 있었다. 불현듯 뒤쪽에서 들려온 커다란 엔진 소리에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미진. 이내 그녀의 부릅떠진 두 동공 속에는 커다란 승합차의 운전석. 그 운전석에 앉아 소름 끼치게 입꼬리를 치켜올린 기괴한 얼굴의 은지가 담겨 있었다. 에필로그. 은지는 저만치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미진을 차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역시나 얼마 안 있어요. 좌석에 놓아둔
자신의 휴대폰이 불을 밝혔다. 미진님과의 대화. 은지야 출발했어? 아 망했어. 응? 무슨 일이야? 어제 밤새 드라마 보다 아침에 잠들었는데 지금 일어났어. 미안. 아무래도 바로 정모 장소로 가야 할 것 같아. 어이구. 그러게 일찍 자라니까. 별 수 없지 뭐. 그럼 이따 거기서 봐, 은지님. 응 미안해. 미진님 그럼 이따 봐. 은지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기고는 휴대폰을 옆 좌석으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이내 저만치 넘어질 듯 아슬아슬한 걸음걸이로 도로를 건너는 미진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먼저 가 있어. 금방 따라갈게. 나 더는 외롭기 싫으니까. 은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엑셀을 힘껏 밟았다.